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핫클립 베스트 MC 이연이에요. 과학하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이 연상되시나요? 보통은 과학실이나 연구실이 연상될 텐데요. 하지만 이제는 과학하면 YTN 사이언스도 같이 연상이 될 만큼 과학의 모든 것을 이곳 방송국에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도 좋아지고 재미있는 과학 상식도 알 수 있는 핫클립 베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핫클립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소개합니다. 비교적 피해가 적었던 경기 북부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상구 대표 또한 생산량이 급감해 큰 피해를 입었다는데요. 저같이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벌을 많이 하는 사람은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한 30~40%는 손해를 보고 소진이 됐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하는 부업이나 취미로 했던 양봉인들은 거의 전량 거의 소멸됐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도대체 그 많은 벌들은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걸까요? 우리가 먹는 농작물 대부분이 재배 과정에서 꿀벌의 도움을 받습니다. 꿀벌이 꽃가루를 운반하는 덕분에 식물이 번식하고 우리 인류는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건데요. 때문에 꿀벌이 죽고 양봉업계가 무너질 경우 발생할 문제는 단지 인간이 꿀을 구할 수 없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주요 100대 농작물의 71%가 꿀벌의 수정에 의존하고 있지만 지구촌 야생벌의 40%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세계 여러 지역에서 해마다 꿀벌이 사라지고 있죠. 그리고 꿀벌의 멸종은 장차 인류를 위협할 주요 이슈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꿀벌의 멸종은 먹이 사슬의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되는데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21년 발간한 2045년을 향한 미래사회 전망과 핵심 이슈 심층 분석 보고서에서 꿀벌의 멸종 위기를 향후 발생 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세 가지 이슈 중 하나로 선정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꿀벌이 사라지게 되면 다른 곤충들도 연쇄적으로 이제 사라지게 될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구 생태계에 전체적인 교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식량 생산, 먹거리 생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구 생태계 전체 교란이 일어날 거다. 전 세계 꿀벌의 개체수가 70% 이상 감소하는 멸종 위기가 시작되면 수개월 내에 수분 매개 곤충에 의존하는 식물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꿀벌과 같은 꽃가루 매개 곤충들이 100% 사라지면 전 세계적으로 과일과 견과류 생산량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죠. 위기 발생 1년 후에는 관련 농가가 파산하고 장기적으로 가축 사료 부족과 식량 가격 급등으로 식량 수급과 건강 취약층 발생 등 생태계 전반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저소득층,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한 영양 실조, 사망자 증가, 식물 소비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극심해질 것이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중 시각 경로는 손상되지 않은 뇌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림으로 보시는 것은 에빙하우스 착시라고 하는 유명한 시각적 착시 현상입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의 가운데 원들이 크기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A는 왼쪽에 있는 원이 더 커 보이고 B의 경우에는 두 원의 크기가 같아 보입니다. 이것은 착시로 인해 벌어지는 현상인데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원들을 가리게 되면 우리는 착시에서 벗어나 실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그 자극의 크기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이용해서 조금 흥미로운 실험을 고안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동그라미를 그 동전과 같이 실제 집어 올릴 수 있는 물체로 제작하고 그 물체를 손가락을 뻗어 직접 잡아보도록 연구 참여자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 물체를 잡기 직전에 손가락이 벌어져 있는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그 크기를 측정해 보게 되면 잡으려고 하는 물체의 크기가 클수록 벌어지는 손가락의 범위도 점점 더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저 가운데에 있는 동그란 물체의 크기가 크다면 우리 손가락에 벌어지는 정도는 더 커질 것이고, 물체가 작다면 손가락에 벌어지는 정도는 더 작게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착시가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의 몸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만약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지각한 대로 우리의 동작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이라면 착시에 의해서 더 커 보이는 물체를 보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의 손가락은 더 크게 벌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운동 시스템이 그런 착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확한 물체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물체를 집을 때 손가락의 크기는 정확하게 스케일링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연구 참여자들은 두 원의 크기가 같다라고 보고하였고요.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지각 시스템이 두 착시의 영향을 받아 두 물체의 크기가 같다라고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손을 뻗어 동작을 실행했을 때에는 실제 크기가 작은 원에 대해서 손가락이 벌어지는 정도가 더 작게 나타났고, 실제 크기가 큰 원에 대해서는 손가락에 벌어지는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험 기반의 제어 모델이 작동하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적 경험, 즉 더 큰 원, 더 작은 원이라고 하는 착시에 의한 시각적 경험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환자 DF와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등 쪽 경로와 배 쪽 경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조선에 필요한 건 연구가 아니야. 바로 교육이야.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과학을 가르쳐야 해. 그는 자신이 배운 것을 토대로 천문학 강좌를 열었고, 국내 최초로 연희 전문학교에 현대식 굴절 망원경을 설치해 학생들에게 천체 관측을 지도하기도 했다. 그러던 1938년 조센진 교수. 하이, 그 조센진 교수와 그 조센진 인재 양성 이빠이 데스네. 나니? 또 그 독립운동 간바tte 데스. 나니? 당장 학교에서 심하이 데스. 하이. 이원철 박사는 당시 독립운동 단체였던 흥업구락부에 가입했다는 의심을 받았고, 조선 총독부는 이를 빌미로 그의 교수 자격을 박탈해버렸다. 이제 교수님도 없는데 우린 어떡하지? 짜잔! 내가 왔습니다, 여러분. 교수님 어떻게 오셨어요? 뭐 교수가 아니면 직원 하면 되죠. 직원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역시 우리에겐 교수님 뿐이세요. 그럼 이제 뭐 다시 공부해 볼까요? 하지만 이원철 박사는 학교에 복직한 지 1년도 안 돼 조선어 학회 사건의 요주 인물로 지목되며 다시 사임하게 됐고, 창씨 예명을 거부하며 해방 전까지 연단에 서지 못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드디어 해방을 맞이한 우리나라. 이원철 박사는 무너진 학교를 다시 세우고 천문 기상학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오늘부터 일제의 기상대는 국립중앙관상대로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곳에서는 기상과 천문학 재정립을 위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관측과 예보, 통계를 담당하는 기상부서를 만들었고, 천문학의 기본이 되는 천문 역서를 제작해 배포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1947년 한국기상학회를 조직하고 우리나라 최초 공과대학인 인하공과대학 창설을 주도하며 체계적인 과학기술 발전에 힘썼다. 저는 저를 도와준 미국 교수님들 덕택에 유학을 가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많은 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그걸 돌려주려고 합니다. 이원철 박사는 말년에 집과 토지 등 전 재산을 한 단체에 기부하며 마지막까지 사회봉사를 몸소 실천했고, 그의 도움으로 많은 학생들이 후원을 받게 됐다. 그 후 2002년 한국전문연구원은 한 소행성을 발견했고, 2002 DB1이라는 임시 이름을 가졌던 소행성에 이원철 박사의 이름을 붙였다. 일제강점기란 암흑 같은 시기, 과학계를 빛낸 그의 업적은 그의 이름을 딴 소행성처럼 지금도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 빙하를 처음 연구했던 2000년대 초반, 유럽과 미국이 빙하 연구를 주도하고 있어 국내에서 빙하를 연구하는 사람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적박한 연구 환경에서도 빙하 연구를 놓지 않은 안진호 교수. 빙하 속 온실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국내 유일한 실험 장비를 만들어내며 전 세계 5손가락 안에 드는 연구 성과를 내게 됐죠. 예, 이 빨간 게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고요.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이제 관찰이 됩니다. 여기.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메탄. 예. 그 다음에 요 위에 거는 그린랜드 온도. 그 다음에 요 아래 게 남극 온도입니다. 이것이 서로 무관한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저희가 밝힌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메탄 농도는 이 그린랜드 온도하고 똑같이 움직여요, 거의. 그리고 남극 온도는 이산화탄소하고 비슷하게 움직여요. 오랜 실험 끝에 메탄 농도가 증가하면 그린란드의 온도가 올라가고,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남극의 온도가 변한다는 것을 국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여기 한 점을 찍기 위해서 시료 한 10g짜리를 2개, 3개 이제 부숴서 측정한 거고요. 그래서 하루에 점 한 3개 정도 얻었습니다. 이게 장비 상태가 좋으면 되는데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시료가 지금 뭐 시료 보관소에서 와야 되는데 빨리 안 와서 또 기다려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이제 다 재는데 한 3년이 걸렸죠. 자연과학 분야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빙하 연구. 그래서 그는 연구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 공부하고 또 공부했다는데요. 지질학을 시작으로 해양학, 화학까지 다양한 분야를 두루 배우고 익힌 안진호 교수. 덕분에 지구 전체를 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야가 생겼는데요. 그를 빙하 연구로 이끌어준 한 은사님을 만났습니다. 원래 그냥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를 주로 하시는 분인데 빙하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저한테 그 토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체를 뽑아서 분석하는 이제 빙하 가지고 온실가스 연구를 했고요. 사실 이게 뭐 고등학교 책에 지구과학에 나오니까 지구과학이다라고 이제 정의할 수도 있지만, 물리학과에 있는 빙하하시는 분하고도 같이 공동 연구하고, 화학과에 계신 분하고도 공동 연구하고, 생물학 하시는 분하고도 공동 연구해요. 지질학, 해양 하시는 분하고 다 공동 연구할 수 있고, 그런 이제 배경이 되는데 지질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 도움이 됐습니다, 결국. 3년에 걸친 연구 끝에 완성된 논문으로 싹을 틔우고, 이 논문이 사이언스지에 실리면서 그의 연구도 꽃을 피우게 됐습니다. 하지만 국내로 돌아온 이후 빙하 연구는 쉽지 않았는데요. 처음에 장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연구비가 없어서 엄청 고생을 했고요. 맨날 밤에 프로포절만 엄청 많이 썼어요. 프로포절만 뭐 하루에 2시간, 3시간이 맨날 프로포절 쓰면 떨어지고 한 10년 걸린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좀 할 수 있을 정도 되는데. 근데 이순신 장군이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 보고 딱 동감했어요. 아,
내가 이순신 장군이구나. 외국은 엄청난 지원이 되고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저는 저 혼자 여기서 고문분투하는 거하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사실은 이제 포기할까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2004년 첫 논문을 시작으로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그의 빙하 관련 논문만 6편. 그 결과 작년에 지어진 빙권과학교육연구센터를 통해 빙하 연구의 환경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어떠셨어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미있고 알찬 핫클립 베스트 이어서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실험을 위해 야외로 나섰습니다. 새로운 소자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박재현 교수와 연구원들이 총출동했네요. 네, 교수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전기 만들러 가고 있습니다. 일상과 밀접한 기술이기에 실험실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직접 착용해 움직여보며 그 효율을 측정하죠. 오늘은 얼마만큼의 전기를 생산할지 기대되는데요. 우리가 일상으로 걸을 때 한 주파수로 2에서 3Hz가 되는데 그런 낮은 주파수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 연구실에서는 그런 낮은 주파수에서 전기를 크게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우리가 걸을 때 생기는 가벼운 진동 정도임에도 그것을 감지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죠. 전기가 많이 나오네. 자, 옆으로 한번 흔들어 볼까? 수평으로도 잘 나오네. 다른 움직임은 어떨까요? 주머니에 넣고 제자리 걸음을 해보는데요. 역시 진동과 마찰을 놓치지 않고 감지합니다. 이번엔 높이 뛰어도 봅니다. 점프하니까 훨씬 더 출력이 커지네. 예, 그런 것 같아요. 점프하니까 그 흔드는 것만큼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줄넘기를 한다거나 운동할 때 사용하면 에너지도 얻을 수 있고 그래.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 좋은 아이디어다. 걷는 것부터 뛰는 것까지 모두 전기가 됩니다. 만약 24시간 차고 다닌다면 꽤 많은 양의 전기가 모일 수 있겠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만든 소자를 쓸 수 있는 걸 테스트해보는 거니까 그래도 한 10V 정도 나오네. 10V 정도. 충분하게 일상생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IoT 기기에 연기를 쓸 수 있는 전력이 될 것 같다. 일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 놀라운 기술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있습니다. 주행할 때 엔진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전기를 생산해 차내 센서를 충전할 수 있죠. 박재현 교수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로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의 표지 논문을 다수 장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2008년 2월 10일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 600년의 풍화를 견뎌온 숭례문이지만 하룻밤 화염 속에 형체를 잃고 말았습니다. 1961년 해체 작업 이전에 제작된 간단한 도면이 발견되긴 했지만 도면만으로 복원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그 중심에 3D 스캔 기술이 있었습니다. 만일을 대비해 2002년부터 축적해온 숭례문 3D 스캔 데이터가 복원에 큰 힘이 된 것. 이후 화재 전후의 3D 스캔 데이터와 도면으로 100%에 가깝게 복원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숭례문 화재 사건 이후 문화유산에 대한 디지털 데이터 구축 작업의 중요성이 부각됐는데요. 이후 문화유산 기록 보존 연구소에서는 디지털 원형 기록 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효율적인 기록과 보존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숭례문 안전진단을 위해 국내 최초로 당시 국보 1호였던 숭례문을 3D 스캔을 진행하였는데요.
안타깝게도 2008년 2월 숭례문이 방화로 전소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저희가 2002년 구축했던 숭례문 3차원 원형 데이터가 이후 숭례문을 복원하는 데 활용되고 이를 계기로 문화재청에서는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주요 문화유산을 디지털 원형으로 기록하는 사업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3D 스캔은 주로 산업 분야에서 제품의 설계도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최근엔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기록하고 체계화하는 3D 아카이빙 시스템에 이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주 석굴암 디지털 아카이빙은 총 38개에 이르는 석굴암 불상 조각을 3D 아카이빙으로 제작한 후 석굴암 타편을 통해 원래 존재했던 석굴암 3층 탑을 형상화하고 이를 스캔 데이터를 통해 석굴암 원형을 추정한 건데요. 오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훼손되거나 유실된 문화유산 복원은 물론 파편만이 발견된 문화유산들의 전체 형상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3D 아카이빙 기술은 요즘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빙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는데요. 문화유산이 소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원형 그대로를 복원할 수 있는 원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요. 이렇게 확보된 데이터는 문화재 보존, 관리, 더 나아가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유산 실감 콘텐츠로도 제작될 수 있습니다. 꽈떡! 왔습니다, 과토. 자, 볼게요. 달에는 물이 꽤 많이 있다? 나사는 지난 2020년 달 표면에 우주인이 활용할 수 있는 물이 꽤 많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달에서 해가 닿지 않는 음영지역을 콜드트랩이라고 부르는데요. 연구팀은 이 콜드트랩에 얼음 형태로 물이 보존돼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 얼음을 안정적으로 채굴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식수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식물을 재배할 수도 있고 이 물을 전기분해해서 산소와 수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즉, 달이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공간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사는 2024년에 아르테미스 미션이라고 2명의 우주 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킨 뒤 유인 기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때 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달의 남극 지점에 기지를 건설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꽈떡! 야, 오늘 뭐 톡에 불난다. 어? 자, 다음. 달의 토양은 끈적하다? 현재 달의 뒷면에는 중국의 달 탐사선 U2 2호가 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달의 뒷면을 지나가며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달의 앞면과 달리 뒷면의 토양이 끈적거린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앞면을 이동할 때에는 깨끗했던 탐사선의 바퀴, 뒷면을 이동할 때에는 이렇게 흙이 많이 묻은 듯한데요. 연구진은 달의 뒷면 토양이 끈적거리는 특징을 가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달 뒷면의 화산 활동이 앞면보다 빨리 끝나면서 풍화를 더 빨리 겪게 됐고 그 불규칙한 모양 때문에 흙이 서로 응집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잘 연구해서 다음 달 탐사선을 설계하는데 참고할 거라고 합니다. 웬 보자기? 자, 이 보자기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MC 한바의 보자기 속에서 나온 것은 바로 도시락? 저는 이 3단 도시락으로 누리호의 3단 구조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자, 제일 먼저 1단에는 바로 밥이 들어있습니다. 누리호 1단은 바로 밥이다. 이 누리호 1단에는 75톤급 엔진이 딱 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4개를 묶어서 빡
올리는데 이게 진짜로 어려운 기술이라대. 누리호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엔진. 누리호 엔진 하나의 힘은 중형차 130여 대를 들어올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또한 고압, 극저온, 초고온에서도 작동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영하 180도씨의 액체 산소를 빨아들인 뒤 3300도씨의 연소가스를 발생시키며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이아몬드도 녹일 수 있는 엄청난 온도라고 하네요. 근데 이 누리호의 무게가 거의 막 200톤 정도로 된다고 하대. 근데 이 무거운 거를 우주까지 쏘아 올리려면 힘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힘하면 특히 한국인의 힘 어디서 나옵니까? 요 밥집에서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 일단 밥이 들어가야지요. 한국쌀 맛있다. 힘난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요 2단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자, 이 1단은 상층권에 가게 되면은 딱 분리가 돼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2단의 힘으로 빡 올라가야 돼요. 1단 분리 후 절반 이상의 무게를 덜어낸 누리호는 가속을 시작하는데요. 이때 2단의 속도는 무려 초속 4.3km입니다. 근데 이 2단으로 200km의 고도를 딱 넘어가지고 올라가려면은 여기도 힘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반찬 중에서도 고기 바로 요 자, 보시죠. 따라라라라 요 제육볶음을 준비했습니다. 단백질 섭취로 누리호 2단이 힘차게 날아가길 바라는 마음. 마지막으로 요 누리호 1, 2, 3단 중에서 3단 요 3단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MC 안바의 비장의 무기. 과연 마지막 3단에 있는 것은? 짜잔! 요구르트가 들어있습니다. 이 요구르트는 마지막에 입가심으로 먹으라고 꼭 챙겨두는 건데요. 이게 한밭집의 성공을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래서 이 누리호도 2단 분리까지 마치면은 마지막 3단이 쭉 올라가다가 위성을 궤도에 보내게 되는데 결국 이 누리호를 왜 쏘냐? 이 위성을 보내기 위한 발사체잖아요. 그래서 누리호 성공의 핵심은 위성, 한밭집 성공의 핵심은 요구르트. 이거 둘이 쌤쌤이다 이 말이지요. 와, 이걸 이렇게 연결한다고? 핫클립 베스트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YTN 사이언스와 MC 이연희는 과학을 대중화하는 데 더욱더 노력할 것이며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알찬 핫클립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